제가 여러 가지 루트로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상상하고 의심하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게 지금은 말씀을 다 못 드립니다.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때가 분명 올 거라고 보는데, 심각한 상황은 맞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벌어질 거고요. 일단 지금 이 선호투표 문제, 단순히 당원당규 위반 문제로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한 점 눈치 못 채셨나요? 분명 이성윤, 문정복, 박규환, 젊은 박지원, 이 4명의 최고위원은 선호투표를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선호투표로 의결이 됐다고 하잖아요. 4명의 의원이 결국은 굴복한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 시스템은요, 다수결의 원칙마저 묵살하거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망가져 있고, 이걸 망가뜨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이 경위는 알 수 없지만 작용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고위원 회의 직후 이 4명의 최고위원들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걸 기억하신 상태에서 해당 장면들 보고 오겠습니다. 이 당헌, 당규에 위반되는 제도를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제기했고 반대를 해왔습니다. 지난 일요일 저녁에도 느닷없이 그 당헌이 아니라 당규 개정안이, 그러니까 선호투표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당규 개정안이 와서 반대를 했는데요. 저는 수도 없이 반대를 했는데, 이렇게 똑같은, 오히려 전준희는 합헌이라는, 아니, 당헌 단계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해서 올려오고, 개선되지 않는 측면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오늘 표결에도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최고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봐서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과 그리고 우리 당원들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일인지 할 생각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솔직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헌 당규까지 위반하면서 특정 투표 방식을 이다지도 집요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냥 단순히 당헌 당규대로 하면 될 일을 왜 이리 복잡하게 만드는지, 이 부조리가 당원 주권을 지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현실이라는 것이 차마 믿기지 않습니다. 만장일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수결을 따른다는 기본마저 지켜지지 않고 소수결을 강요당하는 현실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고 국민을 위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순간의 쉼도 없이 달리고 또 달려야 할 집권 여당 민주당을 멈춰 세울 수 없기에, 파국만큼은 막아야겠기에 결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정에 선 진짜 엄마의 심정을 알 듯합니다. 사랑하기에, 살려야겠기에 자기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 한없이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진짜 엄마의 마음으로 천길 낭떠러지에 직면한 당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소신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제가 왜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박규환 최고위원이 어떤 소신을 밝혀왔고 지금까지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해왔는지 우리 모두 알잖아요? 그리고 문정복 의원과 박지원 의원도 보면 표정이 매우 안 좋습니다. 만장일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수결을 따른다는 기본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많은 게 담겨 있다고 봅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괜히 말씀드린 게 절대 아니고요. 때가 되면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게 전혀 아니라는 설명을 여러 번 해드렸잖아요. 그냥 기존 당원 당규대로 원래 하던 대로 결선 투표로 했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굳이 이걸 무리해서 밀어붙이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도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선호 투표로 하는 게 결정이 됐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세 가지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당규를 개정하게 된 경위가 매우 민주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논란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고요. 당규를 개정한다 해도 당원은 위반이라는 시비가 분명 생길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제로 당원을 보면 당규가 개정된다 해도 위반이라고 볼 소지가 있거든요. 이미 결선투표와 선호투표는 아예 다른 거라고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당원에서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놨기 때문에 선호투표가 결선투표 방식의 일종이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이미 우리는 다 압니다. 당원 25조와 당규 제66조를 보면 결선투표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건 결선투표를 언제 어떻게 치를지 정하라고 하는 거지 결선투표의 방식을 선호투표 같은 걸로 정하라고 써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당규를 고친다고 해도 당규보다 위에 있는 당원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도록 하려면 당원에서 말하는 결선투표의 의미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하든 선호투표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누가 돼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건 누군가 당대표로 선출됐어요. 그럼 낙선한 후보들 중에 누군가 아니면 시민단체 중 권리당원인 사람 누군가가 가처분 신청을 해요. 법원은 당원 위반은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단 당선자는 당대표 업무를 못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당대표 당선 결정 효력을 정지할 수 있고요. 당대표로서의 직무를 집행하면 안 된다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2위 후보가 자동으로 당대표가 된다?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 1위 후보가 문제가 된다는 건 2위와 3위가 결정되는 과정도 결국 공정하지 못했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직무 대행 체제를 유지하게 되고요.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 나와버리면 당대표 선거 자체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긴 한 거냐? 이것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가장 확실한 건 당대표 후보나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 하는 건데 이 전당대회에 가장 불만을 품은 사람은 누구?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정 후보와 정민철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고민정 후보는 김민석, 송영길 후보와 다르게 선호투표를 반대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정민철은 청년 최고위원 제도가 부결되자마자 민주당의 미래는 죽었다면서 글과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누가 되든 이 후보들이 문제를 삼지 않을 거라는 보장을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의심은 더욱 커지게 되는 거고요. 이재명 정부가 뭘 하든 관심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냥 솔직해지자고요. 이른바 명픽,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 선호투표도 마찬가지로 이걸 강력하게 밀어붙인 게 황명선과 강북구잖아요. 황명선이 뭐라고 했나요? 선호투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에 남긴 레거시다 이렇게 말했죠. 이 정도만 봐도 물론 해석의 영역이긴 하지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다수결의 원칙마저 무너뜨릴 수 있는 권력 내지는 압박 어디로부터 온다는 게 짐작되지 않으세요? 이 내용들을 이해하신 상태에서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 출연한 정청래 후보의 발언들을 들으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우선 정청래 후보는 전면전을 할 걸로 보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취재를 한 바에 따르면 정청래 후보는 전면전을 무조건 해야 하고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거든요. 우선 정청래 대표가 왜 이번에 출마를 결심한 건지 답변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사실은 한 뿌리 공동체인데 어느 순간부터 뿌리를 자르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런 의심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대표적으로 저는 예를 들면 문조털레유 이것이 그리 심각한 문제일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부에서. 그런데 그것이 점점 커지고 그러다 보면 전통적인 지지층 사이에서는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우리 전통 지지층을 분열시키는 그런 것이 주류가 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아마 많은 당원들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뼈있는 발언으로 들렸습니다. 문조털레유의 심각성은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조롱과 혐오로 받아들일 만한 문제가 아니라 이대로 가면 진짜 큰일 나겠다, 심각하다 이렇게까지 인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어 지지층, 즉 민주당의 뿌리와 기둥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든 나서야겠다고 판단했다. 저는 이렇게 들렸거든요. 실제로 코어 지지층 관련 발언도 하는데 이것도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20년간의 민주당원의 생활이 함께 동고동락 해왔던 민주당원들의 생각일 것이고 저 자체가 핵심 코어 지지층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가장 심리적으로 일체감, 연대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어 지지층이 흔들리는데 본인이 코어 지지층에서 그 정서를 잘 이해하고 네. 코어 지지층도 나를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다?
뭐 그래줬으면 고맙겠다. 그래서 본인이 이 고지지층이 흔들리는 걸 보고 아 이거 흔들리면 총선 대선도 어렵다. 내가 이걸 붙들어야 되겠다. 내가 적임자다. 이렇게 예. 스스로에게 임무를 부여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굳이 제가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편의상 말씀드리면 집토끼를 튼튼하게 한 대 묶어 세워야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예를 들면 민주당을 지지 않았던 분들을 잡는 그릇이 깨져버리면 실제로 사상 누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통적인 핵심 코어 지지층을 튼튼하게 묶어 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일이 아닐까? 그 역할은 정청래가 그래도 적임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왜 정청래 후보가 출마를 해야 하고 코어 지지층은 왜 정청래 후보를 밀어줄 수밖에 없는 건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약간 이상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 그리고 이거랑 이어지는 게 강북구의 페이스북이잖아요. 인터뷰를 전체적으로 들었을 때 우리가 원래 알던 정청래 의원의 언어가 돌아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교적 직설적이고 시원하고 중간중간 유머도 섞여 있는 그런 언어가 돌아왔다고 느꼈는데 이 합당 문제와 강북구의 페이스북 문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처럼 답변을 회피하거나 일부러 돌려 말한다기보단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일단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 이건 사전 배경을 간략하게만 요약하자면 이 당시 합당을 가장 거세게 반대한 건 이현주죠. 이현주와 김민석 당시 총리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미략 타격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이현주는 합당 반대 여론이 훨씬 높다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는데 이 당시 이현주가 인용한 건 국힘 지지층의 응답까지 합쳐진 거였고 자료를 찾아봤더니 해당 여론조사 회사가 발표한 데이터도 민주당 지지층은 합당 여론이 더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현주는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이 내용을 인지하신 상태에서 정청래 후보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전 정무수석 홍익표 정무수석이 밝혔듯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이다. 합당은 통합연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크게 반대가 있을지는 몰랐어요. 사실은. 그런 예상을 못 하셨어요? 저는 사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나 홍익표 수석이 대통령의 지론이다. 그러면 저는 정리될 줄 알았어요. 이 당시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실 겁니다. 그런데 이 합당 문제와 연결되는 게 강북구의 페이스북이잖아요. 다른 후보들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부러 돌려 말하는 듯한 느낌을 개인적으로는 받았는데 정청래 후보는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게 느껴졌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결국 듣는 사람 입장에선 실제로 이 당시 어떤 거대한 압박이 있었고 합당을 반대했던 주체들이 어떤 걸 계기로 움직였던 건지 해석 내지는 짐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발언도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유리할 수 있다고 하여 당대표를 지낸 사람으로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본인만의 선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건 금도로를 넘어가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 대목은 뭐예요? 거기 관련해서. 미주알고주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민주당에게 또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우리 당원들을 생각해서 저는 이 정도 입장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사안 이 사안과 관련해서 말할 수 있는 대목이 없어요? 당대표를 하다 보면은요, 무덤까지 가져가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다른 말 할 게 전혀 없습니까? 저 페이스북을 보면 저도 왜 하고 싶은 말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대통령의 알고리즘 이야기해드렸죠. 이거 해석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재명 대통령이 알고리즘 때문에 변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되고 변한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런데 원래 그런 사람이든 아니면 사람이 변한 것이든 결국은 우리가 원래 알던 이재명으로 돌려놓는 게 중요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미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와 SNS 알고리즘은 유박 세력들로 장악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댓글까지 하나하나 다 보는데 알고리즘 때문에 반대 목소리를 못 듣는 게 말이 되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건 알고리즘의 패턴과 중요성을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들이라고 보고요. 알고리즘이 일부 변화한 것과 전체를 장악하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만약 추측한 대로 알고리즘이 이미 장악되어 있다면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참모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청와대 내부 참모들 중에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이 참모들도 이재명 대통령하고 똑같아 보인다는 게 문제라고 했잖아요. 이 소리는 뭐다? 만약 이 해석이 사실이라면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제가 괜히 이렇게 추측하는 게 아니라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시민 작가님을 제거하려는 목적과 이유까지도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유시민 작가라는 스피커는 이렇게 장악된 알고리즘까지 뚫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스피커라는 걸 우리 모두 알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선 이 유일한 스피커만 제거하면 사실상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굉장히 위험하면서도 민주당의 운명을 결정지을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의 한마디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을 빌리겠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